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꼴찌, 국내 증시, 네. 발목 잡는 반도체, 이게 주제인데요. 코스피가 글로벌 주요 지수 중에서 최하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코스피의 주요 원인이 바로 반도체로 꼽히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이렇게 못 가고 있는 한국 증시, 역시 탓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반도체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최근 8월 이후 수익률을 보면은 네. 코스피가 마이너스 6%대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플러스고요. 마이너스인 나라는 멕시코하고 브라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네. 8월 이후에 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미국 경기 불안감들도 진정됐고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못 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8월 이후 수익률을 보면은 반도체 수익률이 꼴찌입니다. 압도적으로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다른 업종들보다 월등히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 감소분을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시가총액 감소가 136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113%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더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에는 코스피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가 시장 코스피를 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실적에 대한 불안감, 그게 크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출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스카운트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네.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도체, 그중에서 전자와의 불확실성이, 그리고 하락세가 코스피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600선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그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에는 코스피가 그래도 연중에 고점을 돌파하고 네. 지금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반도체 섹터를 저희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면 네. 모건 스탠리가 국내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혹평을 날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인 사과까지도 했고요. 네.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가 무려 22거래일 연속 네.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 반도체 전망은 어떨지 한번 전반적으로 잡아봐 주실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고 네. 있거든요. 실적도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부진했고요. 9조 1000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컨센은 10조 초반, 하단도 한 10조에서 9조 7천억 정도였었는데, 그보다 크게 후퇴했는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전에 시장에서는 얼마 정도까지 걱정을 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적 가이던스 발표 앞두고서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9조 못 지킬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6만 원을 깨는 그림들이 나왔었고, 네. 고점 대비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폭과 주가 하락률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불확실성들을 주가는 이미 많이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주가가 더 급락을 할 거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바라봐야 될 것들이 지금 얼마나 싼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31%까지 빠졌거든요. 전자는. 네. 그리고 반도체 업종 지수 자체도 30%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정도 수준까지 빠졌을 때 시장이 더 급락하기보다는 바닥을 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했을 때는 금융위기, IT 버블, 카드 사태 때,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23년에 있었던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진짜로 네. 적자를 갈 때, 그때 나왔던 레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PBR 기준으로 1배 밑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주가 가격 조정 측면에서도 31% 이상 하락했다라고 본다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급락한다? 그보다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진 못했고,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9만 원대 후반, 5만 원대 후반, 5만 7천 원, 8천 원 정도 수준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레벨에서는 충분히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바닥권에 근접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는 시간은 다소 걸릴 수는 있지만 현재는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자료를 자세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또 다시 52주 신저가까지 맞습니다. 내려갔지만 네. SK하이닉스는 TSMC 훈풍을 그대로 맞습니다. 받으면서 네.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3분기 전망과 함께 저희가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또 주가와 비교를 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SK하이닉스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닉스는 굉장히 좋죠. 네. 지금 왜냐면은 실적 전망이 별로 안 됐는데 주가는 36%까지 빠졌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격 메리트를만 따지고 본다면 실적 대비 저평가 정도로 따지고 본다면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것만큼 주가가 빠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만큼 주가가 내려와서 전자는 더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실적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적보다 한 30% 정도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도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면 명확하게 엇갈리죠. 네. AI 관련된 반도체와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반도체 이렇게 엇갈리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 그리고 또 이번에 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 충당금이라든지 비용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은 2분기 실적과 10조 이상 되는 실적과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라서 지금은 보여지는 공포감에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주가도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바텀라인에 근접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수출이 괜찮아요. 네. 반도체 수출이 괜찮고 또 최근 움직이는 국가가 또 있죠. 중국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네. 굉장히 경제 정책 드라이브가 굉장히 세게 걸리면서 조금씩 부양의 힘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전히 중국이고 중간재 수출에 있어서 홍콩, 대만으로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보다 더 나쁜 그림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들을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반도체 9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네. 찍었습니다. 반도체가 결국 코스피의 힘을 계속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주도주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9월 수출 데이터까지도 자세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주도주로서의 힘은 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약할 때 좀 눌려 있는 것뿐이지 시장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는 반도체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40%가 넘었고 전월 대비로도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이런 IT 기기 쪽에서의 수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는 반도체가 지금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 있는 수출 모멘텀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월 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반도체는 사상 최대. 네. 그리고 분기로 본다 하더라도 2분기보다 좀 더 나은 그림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자의 실적을 잘 따져본다면 비용을 제외하고 봤을 때 2분기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있다, 눌려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4일 날 예정된 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리고 31일 날 예정된 이번에 발표된 건 가이던스거든요. 그냥 영업이익만 딱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하고 31일에는 세부적인 데이터들, 실적들을 공개하고 가이던스를 제시할 거기 때문에 10월 말이 되면 될수록 반등의 힘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특히 전자같이 지금 막 눌려있을 때 조금씩 담아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비중이 많아서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라고 하신다면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지금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닉스의 실적도 남아있고 삼성전자가 세부적인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도 발표를 한다면 10월 말이면 반등의 힘을 조금 더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남아있는 실적과 4분기 그 외의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소부장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도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은 눌릴 만큼 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이 한 4, 5%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6% 빠진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도 있고 다른 소부장 업체들도 오늘도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바닥을 잡으면서 반등 시도를 이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표면적인 실적이 안 좋았던 전자는 좀 더 눌리는 그림이다 정도로 보시면서 등락이 있을 때마다 좀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내년까지 흐름들을 열어놨을 때 반도체가 시장을 꺾기보다는 좀 더 주도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TSMC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전망의 가정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었던 AI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성장 속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닉스와 관련된 AI에 관련된 반도체들 그리고 전자가 5만 원대 후반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 시도에 나설 때는 나머지 관련된 반도체들도 같이 보시면은 시장을 잘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시장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놓치고 아니면 버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바라보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실적의 방향성이 꺾인 게 아닙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뿐이지 방향성이 꺾였다. 이제 실적이 가미기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추세 반전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좀 변동성이 좀 커졌다. 여기에 수급이나 이런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좀 많이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작용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작용의 힘이 센 만큼 반작용의 힘이 세다라는 거죠. 최근 중국 증시만 보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중국 증시가 경기부양정책이 패키지로 연달아서 나오면서 급반등을 하고 있죠. 이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바라보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안 좋다라고 해서 버릴 게 아니라 안 좋은 업종일수록 진짜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안 좋은 컨센서스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지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은지 그리고 주가 매력은 높은지 계속적으로 따져보시는 게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와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조금씩 담아보자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일정들은 어떤 게 남아있고 그에 따라서 월별로 전략을 자세하게 짜본다면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10월 한 달 동안에는 실적 시즌에 좀 등락이 있겠죠. 그리고 11월에 FOMC가 있을 거고, 그리고 미국 대선도 있고, 12월에도 FOMC도 있고, 그런데 큰 흐름을 따지고 본다면 지금 그동안 많이 걱정하셨던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많이 진정됐고, 여기에 중국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모멘텀이 같이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난다면 시장이 나빠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추세를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경기가 진짜 안정적이냐? 또 하나는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는데 진짜로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4일 날 있을 중국 수출입, 18일 날 있을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향성을 말씀드렸죠. 큰 방향성은 미국 경기 안정성 플러스 중국 경기 회복 기대 플러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큰 방향성은 우상향이라는 점에 있어서 아마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은 큰 흐름들은 위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 95년, 98년, 2019년 같이 금리 인하, 그러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 또는 선제적 금리 인하 당시에는 등락이 있긴 했지만 저점 대비 평균 20-30% 정도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바라봤을 때 이번 금리 인하도 미국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선제적인 금리 인하 또는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지금 저점 대비 20-30%의 상승 여력을 열어놓고 시장을 좀 크게 바라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추세를 열어놓고 일단 중국의 부양책 효과가 지속될지 또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주시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변수가 될 큰 이슈가 남아 있잖아요. 네, 바로 미국 대선이 맞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그런데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사례를
들어온다면 등락은 있었지만 기존 방향성대로 갔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 9월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네.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한 4% 조정받았고 코스피는 7% 정도 조정받았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되면 중국을 압박해서 한국이 안 좋을 거야라는 전망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잘 한번 저 그림 보시면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한국 증시 간의 큰 갭이 다 메워졌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정치적 이벤트에 의해서 어떤 선거 결과에 의해서는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적인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달러 강세야, 그리고 올드 이코노미 비어 부활이야 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걱정들로 달러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취임 1년 동안에는 달러가 103포인트에서 88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소재 산업재 에너지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 트럼프 당선 이후를 보면은 IT가 2017년 증시를 다 이끌어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누가 되면은 뭐 좋고 누가 안 되면 안 좋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변동성이 커진다고 한다면 그게 버려야 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담아놓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좀 추세적인 상승을 좀 더 이어가는,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지지율이 아직은 2%포인트 격차가 있지만 좀 격전지에서는 붙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펜실베니아 여론조사에 따라서 막 누가 이겼다, 졌다 매주 바꾸고 있는데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방향성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반도체, IT 이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등락은 비중을 확대할 기회지,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뭐 반도체를 압박하거나 그럴 일 없을 거거든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충분한 투자 기회는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은 나올 수도 있지만 상승 추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부장님이 주목하고 계신 반도체 외에 다른 섹터는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좀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밸류 프로그램이나 여러 기회 요인들 안에서 자동차가 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실적이 그동안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12개월 선행 PER이 다시 4배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자동차 업종은 밀리는 대로 사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항상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 2개 있죠. 2차 전지와 인터넷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 워낙 많이 올랐던 데 따른 뭐 저점 대비 하락폭 대비로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올라온 반등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좀 있을 수 있어서 2차 전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터넷도 지금 플랫폼 기업이냐 게임 업체냐 좀 차별화되긴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흐름들은 점차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등락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흔들린다면 저는 비중을 확대할 기회이지, 특히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업종은 모아갈 기회이지 여기서 버리는 전략은 아니다. 매도 실익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와 2차 전지, 인터넷까지 조금씩 모아가자라고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